인공지능 이 AI 혁명의 가장 중심에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모두가 이 AI의 미래를 보면서 엔비디아 주식을 막 사 모으고 있는데 바로 그때 실리콘밸리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 피터 틸이 움직였습니다. 아, 그렇죠. 무려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300억 원이 넘는 엔비디아 지분을 전량 매도한 겁니다. 이 소식이 13F라는 서류를 통해서 공개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1억 달러 인상을 굴리는 큰손들이 분기마다 자기 포트폴리오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보고서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건 그냥 루머가 아니다. 네, 그냥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시장이 지금 술렁이는 거고요. 그냥 평범한 투자자 한 명이 아니라 그 피터 틸이잖아요.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 페이스북의 첫 외부 투자자. 미래를 읽는 데는 뭐 거의 도 같았다고 평가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의 매도가 그냥 단순한 차익 실현일까? 아니면 혹시 우리 모두가 놓치고 있는 AI 시장의 어떤 거대한 경고 신호일까요?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어야 할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피터 틸의 투자 스타일을 보면 단순히 돈을 버는 걸 넘어서요. 어떤 산업의 판도를 읽고 그 변곡점에 베팅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그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엔비디아에서 완전히 발을 뺐을까? 이건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죠.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타임라인부터 한번 짚어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피터 틸의 펀드가 틸 매크로인데 2024년 4분기에 처음으로 엔비디아 주식을 사기 시작합니다. 2024년 4분기요. 그리고 나서 계속 샀죠. 맞아요. 2025년 1분기, 2분기에도 계속 추가로 매입을 했어요. 그 매입 시점이 아주 재밌어요. 맞습니다. 특히 2025년 초반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무역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시장 전체가 잠시 얼어붙었을 때란 말이죠. 대부분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그는 오히려 그걸 기회로 봤다. 정확합니다. 시장의 소음을 뚫고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은 거죠. 덕분에 주당 100달러도 안 되는 가격에 50만 주가 넘는 주식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2025년 3분기 갑자기 그 모든 주식을 다 팔아치워버립니다. 약 1억 달러어치를요. 한꺼번에. 네, 몇 달 사이에 태도가 그냥 180도 바뀐 거죠. 가장 간단하게 보면 단기적인 시장 충격을 매수 기회로 삼았다가 주가가 다시 오르니까 빠르게 수익을 챙기고 나온 거죠. 성공적인 차익 실현이다. 네, 사실 이런 단기 트레이딩도 그의 투자 방식 중 하나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설명이 틀린 건 아니에요. 물론이죠. 단 몇 개월 만에 엄청난 돈을 벌었으니까 이익을 확정하는 건 가난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뭔가 좀 개운치가 않아요. 어떤 점이요? 왜 하필 전부 팔았을까? 이 점이요. AI에 대한 기대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고 엔비디아의 독점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이는 바로 지금 말이죠. 그렇죠. 이건 마치 최고의 노래가 막 나오려는 순간에 파티장을 떠나는 사람 같잖아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월스트리트가 그의 움직임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 그가 엔비디아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여전히 믿었다면 일부는 남겨뒀겠죠. 최소한 일부는요. 그렇죠. 전부 매도했다는 건 그가 단기적인 주가 상승의 끝을 봤거나 아니면 이게 중요한데 엔비디아의 화려한 미래 뒤에 숨겨진 어떤 균열을 먼저 발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균열이라 그가 봤을지도 모르는 잠재적인 위험 신호들. 구체적으로 뭘까요?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밸류에이션. 너무 비싸다는 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2025년 11월 초 기준으로 엔비디아의 주가 매출 비율, PS 비율이라고 하죠. 이게 30을 넘어섰어요. 30이요? 이게 어느 정도로 높은 건지 좀 쉽게 비유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아주 쉬운 비유가 있어요. 연 매출이 1억 원인 동네 커피숍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네. 이 커피숍을 30억 원에 인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와, 1억 버는 가게를 30억이에요. 그건 그 가게가 앞으로 동네를 넘어서 전 세계를 제패할 거라고 믿지 않는 이상 거의 불가능한 가격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PS30의 의미예요. 투자자들이 엔비디아를 그냥 성공적인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 미래 기술을 완벽하게 독점할 제국이 될 거라고 보고 있다는 뜻이죠. 엄청난 기대치가 반영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닷컴 버블 때를 빼면요. 특정 산업의 리더가 이 PS30, 40 구간에 들어가면 거의 예외 없이 큰 조정을 겪었습니다. 역사는 그런 높은 기대치가 영원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와, 그 30억짜리 커피숍 비율을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그런데 그런 높은 평가는 어쨌든 엔비디아가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으니까 정당화되는 거 아닌가요? 경쟁자가 없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그 높은 밸류에이션이 조금 위태로워 보이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경쟁이라는 유령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경쟁이요? 네. 젠슨 황 CEO가 기술 격차를 벌리려고 매년 새로운 칩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AMD 같은 외부 경쟁사들이 더 저렴한 대안을 계속 내놓고 있단 말이죠. 아, 그렇죠. 네, 이게 엔비디아의 높은 이익률을 조금씩 깔아먹고 있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에게 더 큰 위협은 어쩌면 내부 경쟁일 수 있어요. 내부 경쟁이라면?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고객들,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네,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바로 그 회사들이요. 이 회사들이 자기들 데이터 센터에 쓸 AI 칩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 구글의 TPU나 아마존의 트레이니움 칩 같은 것들 말씀이시죠? 근데 솔직히 그 칩들이 성능 면에서는 아직 엔비디아 최신 칩에는 한참 못 미치잖아요. 이게 정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엔비디아의 진짜 힘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쿠다라는 그 소프트웨어 생태계라는 말도 있고요. 네,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큰 위협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5년, 10년 뒤를 내다보는 싸움입니다. 이 빅테크 기업들의 목표는 엔비디아보다 더 좋은 칩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자신들의 서비스에 최적화된 충분히 좋은 칩을 훨씬 싸게, 대량으로 확보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빅테크 엔지니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뭐라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칩 1개가 필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적당히 싼 칩 100만 개가 필요하다고요. 와, 그 말이 핵심을 찌르네요. 최고의 성능이 아니라 가성비랑 공급망 통제. 바로 그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게 자체 칩이 대도 센터 공간을 차지하기 시작하면 굳이 비싼 돈 주고 엔비디아 최신 칩으로 매번 업그레이드할 필요성도 줄어들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 순간 엔비디아 칩의 대체 불가능성이라는 신화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고요. 아까 말했던 그 커피숍의 30억 원짜리 몸값도 흔들리게 되는 거죠. 아, 이런 경쟁 구도의 변화는 결국 세 번째 역풍, AI 버블 붕괴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집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좀 맞춰지는 느낌이네요. 비싼 가격이 정당화되려면 독점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 독점이 흔들릴 조짐이 보이니까 이 모든 열기가 혹시 거품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마치 1999년 닷컴 버블 때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피터 틸 같은 투자자는 바로 그 지점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가 AI가 세상을 바꿀 기술이라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네. 다만 시장이 AI의 미래를 너무 완벽하고 아무 문제 없는 황금빛 길로만 가격에 매겨놓은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보세요. AI 인프라에는 정말 수조 원의 돈이 쏟아져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직 그걸로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명확한 답을 못 찾고 있어요. 아, 맞아요. 투자는 엄청난데 수익 모델은 불확실하다. 네, 이 엄청난 투자와 불확실한 수익 모델 사이의 격차. 이게 바로 버블의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만약에 그 버블이 터진다면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엔비디아가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될 거라는 건 뭐 불보듯 뻔한 일이겠네요. 당연하죠. 근데 이건 엔비디아나 AI 산업에만 국한된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할까요?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바로 네 번째 역풍, 거시 경제적 위험입니다. 거시경제요? 네, 지금은 엔비디아라는 나무만 비싼 게 아니라 시장이라는 숲 전체가 역사적으로 아주 비싼 상태예요. 10월 말 기준으로 S&P 500 지수의 실러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41배를 넘어섰습니다. 41배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비교할 만한 게 있나요? 1871년까지 거의 150년이 넘는 데이터를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 지속적인 강세장에서 기록된 수치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와, 역대 두 번째요. 네, 역사적으로 이 비율이 30배를 넘어서면 그 끝은 항상 20% 이상의 큰 폭의 시장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약세장이 왔을 때 엔비디아처럼 이미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주식들이 다른 주식들보다 훨씬 더 크게 타격받을 수 있다는 의미군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파티가 끝나면 가장 화려하게 춤추던 사람이 가장 먼저 지치는 법이니까요.
시장 전체가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가장 높이 올랐던 주식들이 가장 깊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피터 틸은 이 모든 걸 연결해서 보고 있을 겁니다. 개별 기업의 리스크가 아니라 여러 리스크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요.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종합을 해보죠. 피터 틸의 엔비디아 전략 매도는 단순히 단기 차익을 실현한 영리한 트레이딩, 그걸 넘어서 여러 겹의 경고 신호를 감지한 선제적인 대응이었을 수 있겠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밸류에이션, 또 슬그머니 고개를 드는 경쟁자들, 특히 가장 큰 고객들이 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위협, 그리고 이 모든 걸 위태롭게 만드는 시장 전체의 버블 가능성까지 정말 복잡한 그림이네요. 쓸 수도 있습니다. 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있어요. 어떤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피터 틸이 왜 팔았는가에 집중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가 언제 샀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가 처음 엔비디아를 대량 매수한 시점은 엔비디아가 무슨 놀라운 신제품을 발표했을 때가 아니었어요. 아, 트럼프의 무역정책 발표라는 정치적 이슈로 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졌을 때였습니다. 기업 내부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기업 외부의 예측 불가능한 충격으로 시장이 흔들릴 때를 기회로 삼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그가 투자를 할 때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실적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거시경제나 정치 상황 같은 외부 변수를 매수와 매도의 핵심 방아쇠로 사용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는 다른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 때 하고 다른 사람들이 환호할 때 파는 전형적인 역발상 투자자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가 지금 주식을 팔았다는 건 지금 시장이 그가 보기에 과도한 환호의 상태에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뜨거운 기술주를 바라볼 때 우리는 기업 자체의 기술력이나 성장 잠재력이라는 이 펀더멘털에 집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니면 피터 틸처럼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거시경제의 거대한 파도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라는 이 더 넓은 바다를 먼저 읽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는 과정이 아마 피터 틸의 이번 매도 사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일 겁니다.